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해낸 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오직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만큼 하면 무조건 선진국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 저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 교수는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의 말에 놀라운 이야기들 들려주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의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을 주제로 연구들 하던 학자였습니다. 수많은 빈곤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거듭한 그는 세계의 여러 사례들 중에서 한국을 주목했죠. 다른 가난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고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나 부가 흘러넘치는 국가가 되었죠. 뒤플로 교수에게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스터리한 국가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 성공을 보이지 못했고 오직 한국만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뒤플로 교수는 한국의 성공에는 IT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높은 교육열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한국인의 땀이 뒤에 숨어 있죠. IT 트렌드에 맞춰 국가가 지속적인 기간산업 투자들 거듭했고 민간 기업들 역시 IT 투자에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역시 유효했습니다. 뒤플로 교수 외에도 많은 이들이 한국의 성공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공에 대해 일찍부터 예언한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도 예견했는데요. 2000년대 초 OECD에 갓 진입한 대한민국을 분석한 그는 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포텐셜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2030세대는 세계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지적으로 뒤지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에 헌신하는 자세를 보였죠. 국제학업 성취도 PISA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보인 놀라운 결과도 주목할 만한 신호였습니다.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은 과학 1위, 수학 2위는 물론 읽기 6위를 차지해 다른 선진국 학생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보동서구 학생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던 시기, 동양의 한 나라에서 갑자기 상위권을 싹쓸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이 미래를 견인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2000년 초에 비해 훨씬 더 발전한 국가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023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들 견줄 만큼 성장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수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그동안 변방이라 취급했던 동양 국가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배우자는 움직임이 일 정도로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축에는 바로 한국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공부와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깔리고 이들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펼쳐지면서 훌륭한 인재들이 무수히 배출되어 지금의 변화를 이끈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 뒤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의 한국식 교육을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교육에 관해 여러 책을 읽은 것은 물론 현장 전문가의 말을 유심히 들은 오바마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한국 교육에 감탄합니다. 그 이후 오바마는 미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 학교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는 100% 고속 인터넷을 사용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100% 고속 인터넷망을 미국에서도 깔아 아이들이 학습에 뒤처지지 않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국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고속 인터넷 시설망을 깔기 위해 300억 달러 투자까지 약속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육부 장관인 덩컨 역시 한국 교육을 칭송하며 미국 교육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식 모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모은 교육 행사에서 왜 우리는 한국처럼 잘 수 없느냐라는 주제로 한국 교육을 극찬하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쉴 틈 없이 행동하고 있지만 미국은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게 전부라고 비판하며 교육 혁신을 위해 한국을 본받아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생님 수준에서도 미국은 한국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한국 교사들은 상위 5%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일자리라고 지적. 반면 미국 교사들은
하위 성적에 드는 학생들이 교사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동렬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모두 한국을 칭송할 정도로 미국은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미국에 도입하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이를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육을 따라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부단한 교육열을 미국에서 실천하는 게 어려웠던 것도 큰 이유였죠. 한국 모델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까지 투입해야만 비로소 그 성과들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하기도 힘든 엄청난 교육열을 보이며 공부에 많은 것을 투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월 25일 전쟁 이후 전국토가 쓸려나가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로 산업은 커녕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도전이었기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해 아프리카 국가들마저 안쓰럽게 바라볼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개발이라는 과제가 한국에 주어졌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와 인적 자원 수출을 통해 기초 자산을 확보한 뒤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공장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게 없고 기술도 변변찮은 국가가 철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IT 산업에도 투자하겠다고 나서며 국가 경제 육성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계획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한국의 계획에 대해 쇼핑 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전문가도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기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씩 처음부터 쌓아가야 했던 이 계획은 전 국민의 노력으로 하나씩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관 합동주도의 수출산업 육성은 그 성과를 보였고 때마침 국제경기가 좋아지던 가운데 한국은 그 흐름을 타 수출에서 흑자들 보기 시작합니다. 퀄리티에 있어서는 아직 다른 국가 물품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지만 저가 판매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들 토대로 기술 개발에 수익을 전부 투자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선순환 사이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걸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한 빈국에서 순식간에 부유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전쟁 직후의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을 한국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역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 당 주도의 사업을 벌였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 이면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은 교육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재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인구가 폭발하면서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공급되었고 타이밍 좋게 양질의 노동자들은 여러 핵심 산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집과 땅을 팔아서도 자식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점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운,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여러 산업에 투입되어 나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 달랐던 점이기도 하죠.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들 하긴 했지만 한국만큼 열성적으로 국민들 교육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재 정권들이 많았던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우민화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쳤고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시민들이 늘어나면 결국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한국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교육 자체에 많은 투자들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한국은 세계 10대 선진국의 문턱을 밟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반면 그러지 못한 국가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주목해 2050년에 이르면 1인당 GDP가 8만 1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죠. BBC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하며 한국의 성취는 결국 교육의 성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지금 한국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본 것인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인터넷 뉴스 청취와 신문 발행에 주목했습니다. 서양의 여러 언론사들이 종이신문에 집착해 인터넷 뉴스에 투자들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발빠르게 인터넷 뉴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을 일찍 찾았다는 것을 주목했죠. 기술에 대해 포용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에 기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들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폭발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BBC는 분석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즈의 신문 발행 부수는 3억 3천만 인구에 비해 평일판 110만 부, 주말판 190만 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조선 129만, 중앙 80만, 동아 70만의 이들 정도로 5,200만 인구에 비해 엄청난 발행 부수들 자랑합니다. 이는 정보에 대해 한국이 훨씬 더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비해 똑똑한 지식층이 더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사례인데요. BBC는 이런 사회 현상이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컬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콧대 높은 유럽의 학자들도 K컬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를 연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연구는 주류 연구 주제라 할 만큼 대중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들을 분석하는 주제가 학계에 발표되는 것은 물론 한국 드라마의 성공 방식을 독일이나 프랑스 드라마에 도입하자는 콘텐츠 제작자가 생길 정도로 한국 문화는 유럽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인 디 차이트 데제이드는 2020년 기고문을 통해 대중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문화적 헤게모니가 깨지고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된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항복 선언을 올린 바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한국을 알고 싶어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현상이 생겼죠. 반면 이러한 흐름에 질투를 보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 주인공인데요. 일본은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들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 문화가 미국 주류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일본 주요 사회의 큰 트렌드가 되고 한국어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까지 하니 비로소 한국 문화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 쿨 재팬 코 재판이라는 정책으로 한국을 뛰어넘어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계획이 시도됩니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시작된 쿨 재팬 정책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일본의 문화들 해외에 수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죠. 일본 정부가 107억 엔, 민간 기업이 309억 엔을 투입해 쿨재팬을 지원하는 펀드가 만들어졌고 여러 사업들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 콘텐츠가 제작되면서 쿨재팬 사업은 흥행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의 쿨재팬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큰 적자들 보는 모습을 보였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일본 백화점 이세탄을 출점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은 물론 일본 지식재산권 IP를 이용해 할리우드 영화 개발에 나섰으나 할리우드 영화 계획은 모두 실패로 끝나 예산 낭비로 그쳤습니다. 현상에만 주목해 성공 요인에 대해 진지한 분석 없이 돈으로 한국을 따라하려다가 생긴 문제였죠. 한국의 K컬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꾸준한 인적 자원 투자, 품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돈으로 모든 것을 메꾸려고 했던 것이죠. 당연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쿨재팬 정책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 없이도 자발적인 한국 문화 매니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승승장구하는 상황.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의 대한민국이 2023년 눈부신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국가가 된 것에 박수들 보내며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우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대건설과 사우디의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깨지지 않아 중국이 노렸던 사업을 현대가 모두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조선, 에너지,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들이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도시 내 몸 프로젝트 설명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도시 규모만 서울의 44배에 달하고 64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폭 200m, 높이 500m로 구성되며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 170km 구조물의 생활과 교육, 업무 공간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산업도시 옥사곤, 관광도시 트로제나, 최고급 휴양지 신달라 등 4개 공간으로 구분돼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더 라인 프로젝트는 철도, 도로를 사실상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보행자를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구제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만 진행하는 모틀러 공법으로 지어집니다. 레고 조립처럼 끼워서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일럿 모듈을 성공적으로 지으면 건설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800m 모듈 3개로 구성된 2.4km 구간을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우디 내몸 관계자가 대거 방한했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관광, 에너지 등 부문별 책임자가 참석해 국내 기업들과 1대1 미팅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여 개 기업이 300개가량의 사업을 내몸에 제시했는데 네옴 1단계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4터부터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 중 내몸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곳은 3곳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더 라인 내 핵심 이동수단이 될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은 8만 가구에 달하는 근로자 숙소 건설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기획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내몸 CEO는 이미 90여 개국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6만 명의 건설 인력이 내년 중 40만 명까지 늘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5년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스토리라고 강조한 상태인데 그들은 스마트시티 관련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랩스는 디지털 트윈을, KT는 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네음 CEO는 시속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의 고도화된 철도 기술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철도용 터널을 한국 건설사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은 철도 터널, 현대로템은 수소기관차, 현대글로비스는 스마트 물류 등 사실상 현대차그룹 전체가 내몸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내몸 CEO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해 있고 열차 시스템 기술까지 있어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 및 재생에너지, IT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를 원해 이를 본 중국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내음 관련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연락관을 내몸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사우디의 발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6조 원대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건설은 초고압 직류 송전 선로 HVDC 공사를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전력 생산 거점인 얀부 지역에서 내몸 신도시까지 총 605km 구간의 전력망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 207km의 송전선로와 450여 개 송전탑을 신설하는 사업을 1,800억 원에 따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AC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송전하는 기술입니다. 먼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특히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송전의 유리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현대건설의 입지가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를 학수한 이래 50여 년간 총 33건의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습니다. 하일 알주프 송전선로 등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지구 반바퀴 길이에 해당하는 총 2만 팀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유즈베일 변전소 380기를 준공하는 한편 약 70여 개의 송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과 EPC 역량을 재입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 상당의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과 4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부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그간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것 중 최대 규모입니다.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은 혼합 크래커를 건설하는 공사로
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패키지사는 고부가 가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주요 인프라 외 기반 설비, 탱크, 출하 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사우디가 자신들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며 문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수주를 시도했으나 사우디가 결국 한국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교역액을 크게 늘리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는 현대건설에 대한 신뢰가 막강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70여 건, 232억 달러 상당의 공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송전선 공사와 항만, 담수시설, 고속도로 건설 등이 현대건설 몫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큰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따낸 주베일 지역은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1976년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의 공격적인 임찰로 유럽 업체들의 벽을 넘고 주베일 산업형 공사를 따내 중통 신화를 쓰기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총액인 9억 6천만 달러는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무조건 다른 나라가 제시한 공기를 6개월 단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주 후 현대건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습니다. 입찰에 실패한 기업의 방해와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의 횡포가 심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누구도 상상 못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죠. 400톤이나 나가는 재킷 89개를 비롯한 철구조물 전량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해 12,000km 떨어진 사우디까지 바지선으로 19차례나 오가면서 총 12만 톤의 철 구조물을 실어 나르는 대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평균 수송률량은 약 6,000톤으로 편도 1항차당 35일 이상이 소요됐는데 그럼에도 굳은 의지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완성해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250만 명의 연인원과 장비 및 자재는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1981년까지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때는 가격 경쟁력과 6개월 공기 단축이 사우디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 앞선 기술력과 신뢰가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람코와 다져온 오랜 신뢰는 사우디 정유화학 분야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979년 얀부 천연액화 공장 해상 정박장 공사를 시작으로 쿠라이스 가스 처리 시설 등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남해 프로그램을 통해 EPC 부문 톡점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 중 소수의 기업만이 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코가 발주하는 석유화학 관련 신사업 수의 계약 및 입찰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발주는 현대건설의 실적마저 끌어몰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00억 원 이상으로 전년비 14%나 증가했습니다. 내몸 러닝터널, 파나마 메드로 3호선, 폴란드 몰레핀 확장 공사 등 국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팀에 따라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주액이 크게 늘어 향후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해 2025년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연결 신규 수주는 20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인 29조 원의 7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 등 메가 프로젝트를 따내며 해외 수주액은 1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는 3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슬슬 매집에 나서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대형 가스 플랜트 자프라이와 네옴시티 스파인 터널 등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네옴시티에 자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대건설뿐 아니라 범현대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과 사우디 측이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엔진 합작사 마긴이 공장 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킨은 아랍어로 힘과 강함을 의미하며 2025년부터 엔진 생산에 학수할 예정입니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선박용 엔진 260대 정도로 친환경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중연료 엔진 생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힘센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릅니다.
막힌 공장이 들어서는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는 IMI 조선소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또한 현대중공업이 2017년 사우디 정부와 합작해 설립된 회사로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전망입니다. IMI 조선소는 150만 평 면적의 중동 최대 규모로 130만 평인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보다도 큰 편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보는 열사의 땅에서 제2의 주베일 신화를 쏜다 라는 제목으로 정주명 창업자가 주베일 공사 성공을 통해 중동 신화를 만든 것처럼 조선소와 엔진 공장을 교두보 삼아 사막에서 배를 만드는 제2의 주베일 신화를 써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IMI에 올 연말 10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우디에 중동 지역 최초로 자동차 반제품 조립 CKD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우디 자동차 산업 공동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공장을 건립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충동 시장과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의 신뢰를 유지해 지속적인 수주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